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고급 아파트 단지. 40대 중반의 민호는 이곳에서 재혼한 아내 소영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중견 건설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첫 번째 결혼이 파경으로 끝난 후 민호는 소영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여성으로 민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호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온 것입니다. 이삿날 아침 민호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복도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던 민호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옆집 현관문 앞에서 이삿짐을 확인하고 있는 여성. 그녀는 다름 아닌 민호의 전처 유라였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혼 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유라가 왜 하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온 것일까요? 서울에는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라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라는 민호를 보자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여유와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 소영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영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민호를 안심시켰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유라와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지나치게 소유욕이 강하고 질투심이 많았으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결국 민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고 법정 다툼 끝에 힘겹게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영이 주문한 물건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모두 옆집 유라 앞으로 온 택배였습니다. 배송기사가 실수로 잘못 놓고 간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민호는 택배를 옆집 문 앞으로 옮겨 놓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와 소영이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웃으로 이사 왔으니 잘 지내자며 케이크를 건넸습니다. 소영은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며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이 참 좋다며 안을 구경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소영이 먼저 괜찮다며 유라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유라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거실의 인테리어, 주방의 가전제품, 심지어 침실 문 앞까지 가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민호는 유라의 이런 행동이 매우 불편했지만 소영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라는 한참 동안 머물다가 마지못해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민호는 소영에게 유라의 과거 행동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소영은 민호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방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유라는 설탕이 떨어졌다며 조금 빌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간장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양파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매번 다른 핑계로 민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영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응했지만 점점 유라의 의도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단순히 물건을 빌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민호의 생활을 관찰하고 소영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야근을 하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소영과 유라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은 담담한 표정으로 유라가 외로워 보여서 차를 대접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라는 민호를 보자 반갑다는 듯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최대한 냉정하게 대응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라가 왜 이러는지 대체 무슨 속셈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옛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동료는 최근 유라를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유라가 민호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직장 생활은 어떤지, 재혼은 잘했는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지 등 사적인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민호는 그제야 유라가 단순히 우연히 이사 온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라는 분명 어떤 계획을 가지고 민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유라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 오후 민호는 유라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유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민호를 맞이했습니다. 민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집으로 이사를 왔느냐고,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유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는 이혼 후 삶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과 후회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민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웠고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민호 근처에 있고 싶어서 이사를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할 당시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리웠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소영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며 유라와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집에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라는 민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계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 유라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소영에게 유라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소영은 차분하게 민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유라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집에 올 때마다 민호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민호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일과 심지어 재정 상태까지 넌지시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소영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유라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인사팀으로부터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민호의 인사 기록과 급여 정보에 대해 문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아무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지만 문의자가 민호의 전처라고 밝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라가 자신의 직장에까지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련이나 그리움의 차원을 넘어선 행동이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는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가 왜 회사에 전화를 했느냐고 따지자 유라는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민호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이혼 당시 받아야 할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민호가 재산을 숨긴 것 같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혼 당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재산 분할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유라는 그때 합의한 금액을 모두 받았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재산 문제를 들고 나오다니
민호는 유라의 진짜 의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단순히 민호를 그리워해서 이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명한 금전적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민호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유라의 행동이 명백한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회사에 연락을 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민호에게 유라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라고 권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유라와의 모든 접촉 내용을 문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 민호에게 중대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소영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유라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유라는 사실 이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전세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전세 자금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간신히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라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신용카드 연체 기록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라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라가 옆집으로 이사 온 이유, 민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려고 한 이유, 그리고 재산 분할 문제를 다시 꺼낸 이유가 모두 명확해졌습니다. 유라는 자신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민호를 다시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재혼을 노리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민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유라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민호와 소영에게 접근하지 말 것, 회사나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말 것,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유라는 며칠 동안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라는 민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출근하려고 나오자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며 단지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자도 제대로 주고 꼭 갚겠다며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습니다. 민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라는 민호의 거절에 갑자기 태도가 변했습니다. 눈물을 거두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이혼 당시 재산을 숨겼다는 증거를 찾았으며 법정에서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유라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민호를 흔들어서 돈을 받아내려는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유라의 협박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유라의 협박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것으로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민호는 유라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유라에게 민호와 소영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회사나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유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깨달았습니다. 결국 유라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전세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집주인과도 문제가 생겼고 법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민호는 유라가 이사 나가는 날 창문 너머로 이삿짐 트럭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들었지만 자신과 소영을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라가 떠난 후 민호와 소영의 생활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민호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관계가 얼마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명확한 선 긋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소영에게 이 모든 일을 함께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소영은 단 한 번도 민호를 의심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민호는 우연히 유라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라는 고향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빚을 정리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호는 유라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과거의 관계가 끝났다면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련이나 금전적 욕심 때문에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자신도 상대방도 모두 불행해질 뿐입니다. 또한 현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이나 협박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